자, 우리 일단은 이제 원소와 주기율표. 자, 원소와 주기율표.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나온다, 원소. 내신 대비에 걸맞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원소라는 거 뭐 뜻도 나와 있지만 뭐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하지.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되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지? 물론 이제 원소하고 비슷한 말로 원자라는 게 있긴 하다만, 그지? 원자라는 게 있긴 하다만, 그래서 보통 원소는 종류를 얘기할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개, 이 입자가 몇 개냐, 또 수를 따질 때는 원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어떤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이거야.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이렇게 이거 원소인 거야, 원소인 거. 그지?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산소기체 있지, 산소기체. 우리가 흔히 그냥 보통 산소 하는 산소기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산소 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산소기체는 산소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란 말이야. 이거 원소일까 아닐까?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산소기체가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산소 분자는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근데 봐봐. 얘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거든? 이거 쪼개도 산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든 분자가 아닌 뭐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이 산소 분자 같은 경우 산소라는 원소 한 종류로 돼 있는 애잖아. 단지 그게 분자인 것 뿐이잖아. 니네 중학교 때 배웠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뭐라 불러? 호돈소 물질. 그치? 호돈소 물질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대표적인 호돈소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앞으로 공부할 때 호돈소 물질이 곧 원소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네?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호돈소 물질이라는 것도 원소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배우는 원소는 호돈소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호돈소 물질이다 그러면 걔는 원소로 보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수소기체가 있대. 수소기체는 원소다. 맞지? 호돈소 물질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원소는 호돈소 물질을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소들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하기도 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종이다. 정확하게 원자 번호라는 걸로 따지면 118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봐. 그 원소가 뭐 원자 번호로는 이제 118번까지 있다만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는 원소가 있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가 있다 이거야. 원자 번호로는 92번까지 우라늄이라는 원소까지는 그냥 원래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고요. 93번부터는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원소는 끽해봐야 한 100 몇 종류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 원소의 종류는 제한적이지만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의 종류는 원소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 그치? 서로 다른, 그치? 같은 것끼리 결합하느냐, 어떤 원소끼리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소보다 물질의 종류는 훨씬 많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원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성질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런 원소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원소가 알려져 있었겠지? 그런 원소들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원소인데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있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지. 자, 참고로 원소, 원자 얘네들도 질량이 있겠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원자량 순으로 이제 막 연구를 했단 말이야.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량이 다르고 서로 다른 원소인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한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야. 주기율. 그지? 주기율. 그래서 여기 보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주기율이 잘 나타나게끔 표로 만든 게 이제 바로 주기율표가 되는 거야. 그죠? 주기율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주기율표가 나오기까지 여기 뭐 발전 과정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 주기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주장 여기 보면은 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꼭 이렇게 세 쌍씩 그룹을 지어서 있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세쌍원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더라는 걸 발견한 거야. 예를 들자면 이 데베라이너 세쌍원소설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게 칼슘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바륨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스트론튬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자, 얘네가 이렇게 세 쌍이 성질이 유사해. 게다가 얘네들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칼슘이라는 원소의 원자량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원자량하고 바륨이라는 녀석의 원자량을 더했어. 반으로 나눴어. 그랬더니만 스트론튬이라는 원소의 원자량하고 비슷하더래. 뭐 밀도도 마찬가지야. 얘의 밀도하고 얘의 밀도의 중간 정도 값을 갖더래, 스트론튬이. 이런 애 또 있어.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는 애도 그래. 보니까 리튬이라는 녀석의 원자량, 칼륨이라는 녀석의 원자량, 얘네가 셋이 성질이 비슷한데 얘 원자량하고 얘 원자량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봤더니 나트륨이라는 녀석의 원자량하고 비슷하더래. 밀도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세 쌍씩 어떤 그룹 지어서 나타나고, 걔네들 사이엔 어떤 이런 원자량이나 이런 밀도 같은 것들이 관계성이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야. 이거를 데베라이너의 세쌍원소설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뉘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뉘렌즈. 자,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불러. 아, 참고로 요 세쌍원소설은 니네 뭐 중일표 한 번씩은 다 배웠었으니까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로 따지면 같은 족에 속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쌍원소에 해당되는 애들. 이제 뭐 칼슘, 스트론튬, 바륨 같은 애들. 근데 그때는 이제 족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로 따지면 같은 족에 해당되는 애들이긴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뉘렌즈의 옥타브설이라는 건 뭐냐? 너네 음악에서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8, 그지? 그러니까 뉘렌즈라는 사람이 뭐 이때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뉘렌즈의 옥타브설이야, 옥타브설. 그리고 이제 아까 주기율이 잘 나타나게 만든 표가 주기율표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 멘델레이프라는 사람, 1869년에 바로 이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주기율표의 시초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만 해도 60한 4종류의 원소들이 발견이 돼 있었대. 그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는데 그 같은 세로줄에 쭉 놓다 보면은 예를 들어 해당 원자량에 그러니까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쭉 요거거든, 요거. 근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요게 이제 실제 그거는 아니고 그 멘델레이프가 만든 주기율표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본 거라 보면 되는데 여기 좀 화면에서는 좀 작은데 이 아래로 가서 이제 원자량이 점점 큰 원소들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부만 확대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자량 50, 51, 52, 50 이런 식으로 원자량 순으로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원자량 순으로 쭉 나열을 해봤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량으로 68에 해당되는 원소는 당시에 발견이 안 된 거야. 70도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성질은 유사할 텐데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다 보니까 멘델레이프가 성질만 예측을 해놨어.
원자량이 68에 해당되는 원소는 얘네랑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해놨는데 실제로 원자량이 68이 내가 발견됐어. 그래서 그 원소의 성질을 따져보니까 멘델레프가 예측한 거랑 거의 똑같더래. 자, 참고로 요게 아마 갈륨이라는 원소일 겁니다. 갈륨. 현재 갈륨이라고 부르는 원소고, 요거는 이제 저마늄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게르마늄이라고도 하는 원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질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이렇게 배열해서 어떤 주기율표를 만든 거지. 이게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다시 이제 교재로 되돌아가면은, 자,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여기 이름 나죠.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주기율표야. 모즐리. 자,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주기율표는 이 사람이 제안한 거다. 자, 이 사람 뭐 봐봐, 좀 시기적으로 좀 텀이 있으니까, 그지? 모즐리라는 사람이 연구할 당시에 더 많은 원소가 발견이 됐겠지? 이 사람도 처음에는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면서 표를 만든. 그랬더니만 멘델레프하고 비슷하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여기서 원자량 순으로 쭉 나열하면서 표를 만들었는데 안 맞는 원소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원자량이 이쪽에 있는 애가 더 큰데 뭐 성질이 이쪽에 있는 애랑 비슷하고 이런 원소들이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원자 번호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질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더니 원자량 순으로 만들었을 때 맞지 않던 원소들이 이제 다 맞더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자, 원자 번호가 뭐야? 니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원자 핵에다가 엑스레이를 쏜 거야. 엑스레이를 쐈더니 니네 알다시피 원자 핵이라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뭉쳐있는 입자 덩어리란 말이야. 거기다가 엑스레이를 쏴봤더니만 그 엑스레이를 쏘면 이렇게 특유의 무늬가 나타나거든? 성윤아, 문 좀 열어. 졸지 말고. 응? 살짝 열어. 근데 그게 원소마다 다르게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소마다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그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맞춰서 번호를 붙인 게 원자 번호인 거야.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니네 이 원자 번호라는 게 어떤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 그래서 어쨌든 원자 번호 붙인 다음에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서 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 부르는 거야. 족.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기율표에는 1쪽부터 몇 쪽까지가 있다? 18쪽까지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는 말이야.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애들.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가로줄에 배치를 하고요. 이 가로줄을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기율표 상에는 주기가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다.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요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 얘들아, 니네 화학적 성질이다. 같은 세로줄이라 하더라도 있잖아. 물리적 성질은 달라요. 꼭 명심해야. 니네 보기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이고 그걸 족이라 부른다. 이러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거든? 틀린 말이야.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성질이 비슷한 거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야. 알겠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 나와 있지? 그지? 그림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주기율표 보면은 자, 족으로는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고 주기 가로줄은 7쪽. 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두 줄이 더 있지? 이거 두 줄 더 있다고 해서 9주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특히 여기 6주기하고 7주기 같은 경우에는 자, 조기 1쪽부터 18쪽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18칸이잖아. 근데 보니까 6주기하고 7주기에는 해당되는 원소가 32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14개를 따로 써놓은 거야, 따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을 따로 써놓은 거라고, 따로. 알겠니? 따로 써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8주기, 9주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도 각각 6주기, 7주기에 속하는 애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32개이다 보니까 나머지를 뺀 거다. 왜? 라틴음족이랑 아크릴족들은 그럼 서로 성질이 비슷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형원소니 전이원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 것 같아. 이게 가로줄이잖아. 근데 족 써 있으니까 성질 비슷하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고 하는 건 여기는 이렇게 맞아. 근데 이제 사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가로 세로 별 상관이 없어. 다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네들끼리 성질 비슷하다 생각해도 돼. 오케이? 세로줄이 아니지만 성질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에서도 우리는 시험 범위에는 원자번호로는 20번까지밖에 사실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원자번호 20번 이내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자번호 20번 이내에 해당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왜냐면 시험에는 20번 넘어가는 애는 안 나오니까. 코발트 나오겠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렌트게늄 이런 거 니호늄 이런 거 안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다 원자번호 20번 이내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다. 알겠니? 그래서 아무튼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이제 모질리의 주기율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말이야.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118개가 있는데 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더라 이거. 지금 이 색깔로 구분을 해놨지. 자, 약간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약간 파란색, 그 다음에 약간 살색이라 그래야 되나? 베이지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색으로 구분이 돼 있지. 자,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을 크게 금속과 금속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제 준금속이라고도 하는데, 자, 주기율표상에 있는 금속 원소 하고 비금속 원소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 그럼 이른바 금속 원소라고 하는 얘네들이야, 얘네들. 그지? 얘네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두색이 비금속인데, 자, 일단 금속이네.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봐봐. 왼쪽, 아래쪽하고 중앙에 주로 분포하고 있지?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편에서 중앙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은 오른쪽, 위편에 지금 배치가 돼 있지. 그지? 오른쪽 위편에 배치가 돼 있어. 자,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 자, 금속 원소들은 말이야,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대부분 고체이긴 한데 그게 순수한 금속은 아니야, 사실은. 이 이른바 금속 원소들은 반응성이 대체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산소랑 결합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고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니네 항상 시험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 대부분이잖아. 그럼 이 말은 뭐지, 성윤아? 고체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 지금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수은만 액체입니다. 단 수은만 유일하게 액체다. 수은은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상태가 다 써져 있는데 상온에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입니다. 그럼 얘도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니까 고체나 기체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브로민이라는 애가 또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애입니다. 비금속 중에서 브로민이라는 애는 또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고체 금속들, 뭐 얘네가 순수한 금속일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교육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순수한 어떤 고체 금속의 경우에는 이른바 금속결합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금속결합.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살짝 언급은 하실 건데, 금속결합은 뭐냐면 보통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자세하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고체 예를 들어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철이라고 하면은 여기 철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원자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걔가 양이온이 돼 있고 그 떨어져 나간 전자들이 그 양이온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시켜주고 있다 이거야. 즉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체 금속은 성윤아 얘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은 자유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플러스극 쪽 이동하겠지. 그러면서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고체 금속들은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자 햇빛이 비치거나 빛이 비치면 그 자유전자의 빛이 반사되면서 내 눈에 보여. 즉 광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금속은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하고 광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른바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 때문이다. 자유전자.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들 때문에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하고 광택이 나는 거다. 반면에 성이 잘 적어. 열심히 적어야 들 졸려. 비금속은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뭐 기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열이나 전기 안 통합니다. 왜? 금속과 달리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광택도 나지 않아. 단 예외가 있어요. 니네 지금 손에 다 들고 있거든? 흑연. 흑연이라고 하는 게 이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애거든?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아마 니네 심소재 파트 배울 때 나올 텐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전자가 돌아다녀. 흑연은. 그래서 뭐 자유전자까지는 아니지만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열도 통할 수 있어. 그래서 흑연은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열이나 전기가 통한다. 물론 광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금속을 말이야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면 어떻게 될까? 외력. 외부에서 힘을 가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 철이 있으면 니네 뭐 가끔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드라마 같은 데 나온다면 대장간에서 철을 뻘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땅땅땅땅 내리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펴지지? 자, 고체 금속들은 왜냐면 얘는 이것도 사실은 자유전자랑 관계가 있어. 내가 때려서 얘가 밀려나더라도 자유전자가 그거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금속들은 외력을 가하더라도 얇게 펴져. 얇게 펴지거나 또는 실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어.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뭐 혹은 이거를 펴짐성, 뽑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펴짐성, 뽑힘성.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자유전자랑 관계가 있는 거야. 금속 결합의 특징이야. 이래서 그래. 근데 이제 비금속 같은 경우는 흑연도 마찬가지지. 그게 고체인데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비금속을 이루어진 애들은 자, 니네 이 나무 생각하면 되잖아.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얘가 원소 상태는 아니지만 망치로 치면 어떻게 돼? 부서지지? 얇게 펴지지 않지? 쉽게 부서집니다. 자, 니네가 샤프나 연필로 필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흑연에 힘을 가면 그게 부스러지면서 가루가 종이에 묻기 때문에 필기가 가능한 거지? 쉽게 부스러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다 표시가 돼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원자번호 20번 이내까지만 이제 다룬다 그랬어. 맞지? 그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놓고 보자면 얘네가 금속이지. 그리고 이제 이쪽이 비금속이지. 그러니까 원자번호 20번만 놓고 따지면 비금속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해.
근데 지금 주기율표 전체로 놓고 보면 어때? 금속 원소가 개수가 훨씬 더 많다. 알겠니? 니네 요거 세보면 한농, 두식, 석삼, 너구리, 오도 이렇게 20개, 21개 정도가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니까 주기율표 전체로 놓고 봤을 땐 금속 원소가 훨씬 많은 거야. 그런데 아무튼 원자번호 20번만 갖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속 원소들은 말이야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우리가 뒤에 또 이제 설명하다 보면 나올 텐데 원자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그 원자들이 전자를 잃게 되면 그 전체가 양전하를 띠게 되면 그 양이온이라고 하지.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반면에 비금속인 애들 이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 그지? 이쪽? 얘네들은 전자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입니다. 음이온이 잘 된다. 그래서 니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거 있죠. 자, 봐봐. 그래서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그냥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대부분이 금속이고 여기 보면 이런 말 써져 있지. 봐라. 왼쪽 아래편으로 갈수록 여기 금속성이 증가한다고 써 있잖아. 금속성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은 반응성이 커진다는 말도 되고요. 전자를 잘 잃는다는 뜻이야. 금속성이 증가할수록 뭐다? 전자 잘 잃는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해.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니네 이제 저쪽에 가면 산화한원이라는 거 있잖아. 참고로 전자 잃는 걸 산화라고도 하지. 자, 봐봐. 금속성이 커진다,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잘 잃는다,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인 거야. 반면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여기 보면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돼 있지. 자,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전자를 잘 얻는다. 전자 얻는 걸 다른 말로 환원이라 그래. 그러면 환원이 잘 된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음이온이 더 잘 된다 이거야. 비금속성이 증가할수록 환원 잘 되고 전자 잘 얻고 음이온 잘 되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춥다. 닫아라 이제. 졸면 또 열 거야. 닫아 성은아. 자,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 크게 금속과 비금속 분류할 수 있고 금속 원소들은 이런 특징, 비금속 원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아까 주기율표에 나왔지만은 요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애들,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애들 뭐라 불러? 준금속이라고 하지, 그지? 자, 이른바 준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주기율표상에서 얘네들이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애들, 얘네들. 자, 얘네들 이제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특히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한다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기가 잘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반도체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반도체. 이게 반도체가 뭐냐? 절반만 도체란 얘기잖아. 도체가 뭐지 그럼 성현아? 그러니까 고체일 때 전기 통하는 애들 도체라 그래.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 애들 부도체라 그래.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 중간쯤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규소라든지 저마늄이라든지 붕소, 비소 이런 애들은 실제로 이걸로 반도체 많이 만들죠. 나중에 반도체도 니네 아마 시험 범위 들어갈 텐데 특히 요 규소하고 저마늄, 규소만으로 혹은 저마늄만으로 만든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거기에 붕소나 비소를 좀 섞어준 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반도체 만드는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화학결합 할 텐데 거의 나오지는 않을 텐데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붕소하고 규소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그냥 모처럼 취급하면 된다? 비금속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니네 무슨 이온결합이니 공유결합이니 화학결합 배울 때는 얘를 그냥 공유결합하는 비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마늄도 마찬가지야. 아무튼 중금속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이렇게 크게 금속, 비금속, 거기에 중금속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아무튼 이제 여기서 봐. 같은 족에 있는 애들. 요것도 하나 얘기할까?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 이내인 애들만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냐면 이거 봐봐.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배우자.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나오니까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해당되는 원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봐. 족으로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3족이 없는 거야. 13족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 왜 얘기할 것 같아? 많이 틀려 니네. 이제? 꼭 명시. 왜냐면 야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근데 보기에 알루미늄은 3족 원소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맞다고 하는 애들이 이때니까? 이때니까? 알겠어? 니네 시험 문제를 보든 공부를 하든 3족은 절대 없는 거야. 알겠어?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니네 시험에 3족이 나오면 안 돼.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어? 1족, 2족 다음에 몇 족? 13족인 거다. 알겠니? 13족인 거야.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17족 뭐 이렇게. 그럼 아무튼 야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며. 해봐라.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한 원소를 라고 하거든. 자, 그럼 1족에 있는 애들끼리 성질 비슷한 거잖아. 근데 1족은 조심해야 돼. 야, 수소는 비금속이었고요.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 많이 해. 이거 이렇게 다 묶어놔. 1족 원소 얘네들 전체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틀린 말이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1족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 리튬부터 나트륨, 칼륨 얘네가 성질이 비슷하거든. 근데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알칼리 금속 이렇게 불러. 알칼리 금속. 알겠? 얘네 뭐라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 그러면 2족은 이제 봐봐. 부터 다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또 얘네들은 또 얘네들끼리 성질이 비슷할 거야.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얘네들의 성질은 안 배워. 다만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알칼리 토금속. 그럼 내가 이거 왜 알려주겠냐? 도원아 이거 왜 알려줄 것 같아? 니네 이거 이제 한 끗 차이잖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니네 중간고사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니까? 실수 차이야.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나의 싸움인 거야, 사실은. 어려워서 못 풀 만한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적어도 나랑 수업을 하면 니네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 근데 왜 틀리냐? 실수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거 묶어놓고 얘네들 알칼리 토금속이다 그러면 시험 볼 때 막 긴장하고 보다 보면 이거를 알칼리 금속으로 읽어버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조심하면 돼. 근데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랑 성질도 어떨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얘네들도 다 부르는 명칭이 있어.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부르는 명칭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되느냐? 17족. 자, 17족에 속한 애들 플로르, 염소. 자, 그 다음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은 원자 번호 20번이 넘어가긴 하지만 17쪽은 꼭 이렇게 네 마리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요거 뭐라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 불러. 할로젠 원소. 자,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애들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뭐 헬륨 있고 네온 있고 아르곤 있고 뭐 크립톤 있고 뭐 제논 있고 뭐 이런데 내신은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나와. 참고로 이제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 불러?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다. 그래서 얘네들 성질까지 설명하셨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라는 것까지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다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니? 이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거야. 그냥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이 어떤 성질이 같다.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할로젠 원소라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자 이 말. 알겠지? 얘는 안 한다 그랬어. 그냥 얘네가 비활성 기체다 라는 것만 기억하자고. 자, 그럼 첫 번째 1쪽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알칼리 금속. 꼭 명심해. 누구 제외라고? 1쪽에서 누구 제외다? 수소 제외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두고 나트륨, 칼륨을.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데 혹시 니네 학교에서 나트륨하고 칼륨 뭐 다르게 가르쳐주지 않았니? 아직 수업을 안 해가지고. 혹시 몰라 알려주는데 잘 봐.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잖아. 내신 때 꼭 특이하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 이거 소듐이라고도 합니다. 소듐. 나트륨이라고 안 하고 소듐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어. 이거 포타슘. 그러니까 니네 혹시 공부하다가 소듐 나오면 그냥 나트륨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만 다르단 말이야. 포타슘 그러면 니네는 그냥 칼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해봐. 첫 번째, 당연히 금속 원소니까 뭐겠냐? 상온에서 당연히 고체 상태일 거야. 고체 금속인데, 야, 근데 얘는 있잖아. 고체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무도 고체잖아. 근데 단단하잖아.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가지고 칼로도 쉽게 잘려. 칼로 자르면. 칼로 잘릴 정도로 무릅니다. 무르다 이렇게. 무르다. 무르다. 고체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르다. 당연히 두 번째. 아까 금속 원소들은 다 광택이 있다. 얘네들도 광택이 있을 거야. 다만 광택이 있는데 잘 봐. 리튬이라는 금속, 순수 리튬을 내가 딱 꺼내 놓는 순간 광택이 있는데 곧 있으면 이 광택이 사라져 버려. 왜 사라지느냐? 표면이 광택이 사라져 버려. 왜 그러냐 하면, 자, 얘가 산소랑 얘네들이 산소랑 반응을 잘해. 내가 지금 리튬만 갖고 얘기했지만 나트륨, 칼륨 다 똑같아.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요. 자, 산소랑 결합한 물질이 만들어진데 그걸 우리가 산화물이라 그래요. 산화물. 산화물이 만들어져. 자, 내신이기 때문에 니네 이거 주관식으로 화학 반응식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야, 리튬 갖고 예를 들자면 리튬이 공기 중에 있는 O2와 반응해가지고 Li2에서 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져. 반응식 쓰면 이렇게 돼. 자, 이게 만약에 나트륨이면 이거 원소기호만 나트륨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하고 어떤 원소가 결합한 물질을 산화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순수한 리튬일 땐 광택이 있는 거야. 근데 공기 중에 꺼내놓는 순간 표면에 있는 리튬이 산화 리튬이 되면서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얘 때문에 광택 사라지는 거야. 알겠니? 얘 때문에 광택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있잖아. 칼로 잘린다 그랬잖아. 칼로 잘라. 그럼 그 단면이 생기겠지? 그럼 자른 순간에 광택이 있다가 자르고 나면 또 광택이 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 네 번째. 내가 이제 요걸 조그맣게 조각을 냈어. 뭐 광택이 사라졌겠지. 자, 내가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려 놓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지시약에 대해서 방학 때 한 번 했기도 했고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페놀프탈레인이 염기성에서 붉은색이다라는 것만 떠올리면 이게 쉽게 이 내용이 예상이 된다니까. 자, 그냥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려 놨어. 아무 색깔이 없거든. 자, 거기다가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조각을 내고 떨어뜨리잖아. 그럼 마치 물을 끓는 기포가 발생해. 도나, 내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쉴 거야. 집중해. 그럼 얘가 점점 녹아서 사라지면서 막 물 끓는 것처럼 기포 발생해. 그래서 녹아서 사라지면 얘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가. 자, 무슨 얘기냐?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 결과 방금 얘기했지. 물에 집어넣는 순간
물이 마치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해가지고 근데 그 기체가 수소기체야. 수소기체가 발생해. 응? 수소기체가 발생해. 반응식 쓰면 이렇게 돼. 자, 리튬이다. 물에 집어넣어. 얘가 물하고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그 리튬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니네 수산화 모식이 그럼 이게 다 염기성을 띠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지.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결과 미리 떨어뜨려 놓은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는 거라고요. 알겠니? 물론 이제 개수까지 맞춰주자면 이렇게 써야 돼. 야, 염기성의 다른 말이 뭐야? 그러니까 염기성의 반대말이 아니라 염기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알칼리 금속인 거야.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수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자, 그럼 봐. 공기 중에 내놓으면 산소랑 반응해버려. 물하고 만나면 또 반응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보관할 때는 산소랑도 닿으면 안 되고 물하고도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다 보관해야 돼? 물하고 산소랑 닿지 않게 보관하려면 석유에다 넣어서 보관해. 기름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은 석유나 파라핀이라고 하는데 넣어서 보관합니다. 산소나 물이랑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알겠니? 석유나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잘 봐. 알칼리 금속이 산소랑 물이랑 반응을 잘하는데 잘 봐라. 반응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반응하는 게 리튬보단 나트륨이 반응을 더 잘해. 나트륨보단 칼륨이 더 잘해. 자, 지금 여기 써놓은 순서가 원자 번호가 오른쪽으로 가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 즉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을 더 격렬하게 더 잘한대. 그걸 반응성이라고 해. 알겠어? 반응성이라고 해.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산소랑 반응 잘하고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칼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응성 순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알칼리 금속에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을 더 잘한다.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야, 내가 방금 여기 설명하면서 봐라. 리튬, 나트륨, 칼륨을 넣잖아. 물에 떠요.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해. 그러니까 밀도가 물보다도 작다는 얘기지. 맞아? 밀도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겠지. 밀도가 작다. 알칼리 금속들은 밀도가 다른 보통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중금속이란 말 들어봤지. 밀도 크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에 비해서 밀도 되게 작다. 근데 심지어 물에 뜨기도 한다. 물에 뜨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일종이잖아. 아까 선생님이 금속은 주로 뭐가 된다 그랬지? 양이온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면 우리 1가라고 표현하거든. 전하량이 플러스 1인 양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는 특징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자, 얘네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적도 있는데 니네 금속들은 특히 뭐가 있기도 하지? 불꽃색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지? 근데 니네 알칼리 금속은 불꽃색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리튬의 불꽃색 뭐지? 빨간색. 나트륨의 불꽃색 뭐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불꽃색도 좀 기억해 둬야 돼. 도나 써놔. 없으면 써놔라.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들이 이용되는 사례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 리튬은 알다시피 뭐야? 휴대전화 배터리.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 혹은 전기차 대부분 다 리튬이 주 원료지. 그래서 어떤 그 배터리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에도 들어있고 특히 저거 나오거든. 그 니네 터널 안에 전등 있지, 전등. 요즘은 다 LED를 쓰긴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전구 쓸 때는 그 나트륨 등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등에 많이 이용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니네 혹시 비료의 3요소라고 들어봤냐?
비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성분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칼륨이야. 그래서 칼륨이라는 애는 이 비료에도 들어있다. 요 정도는 좀 적어놔야 돼. 야,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나온다니까? 터널 전구 나오면 무조건 나트륨 떠올려야 돼. 알겠어? 휴대용 배터리 리튬 떠올려야 돼. 비료 얘기 나오면 칼륨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요 사용되는 사례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알겠니? 자, 잠깐 쉬었다가 17쪽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 할로젠. 17쪽 할로젠 원소. 17쪽에 있는 애들 할로젠, 또 옛날에는 뭐 할로겐이라고도 했어요. 이제 독일식이냐, 뭐 미국식 영어 발음이냐 차이인데. 할로젠 원소, 그지? 그래서 뭐지 여기는 없지만은 플로르, 염소, 아유 이게 외우. 자,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여기로 가면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애들이야. 원자 번호 커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자 번호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은 원자 번호는 몰라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얘네들은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 그죠? 이게 뭐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가 이원자 분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다만 그래서 이제 얘를 쓸 때 F2, Cl2, Br2, I2 이렇게 쓰는데 다만 이제 걔네들이 상태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F2, 플로우린 같은 경우에는 F2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상온에서 얘는 기체야. Cl2 얘도 마찬가지로 염소도 Cl2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만 상온에서 기체 상태고요. 브로민은 액체 상태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고 이렇게 돼. 이제 그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분자로 물질의 상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얘네들 기체에 액체에 고체래. 그럼 뭐지?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분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이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거야. 봐봐. 상온에서 보통 15도, 25도를 상온이라 하잖아. 얘네는 기체란 얘기 이미 끓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5도가 상온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끓는 점은 15도가 낮은 거거든. 근데 얘는 액체야. 그럼 뭐야? 15도 기준으로 이 Br2는 끓는 점이 15도보다 높다는 얘기지. I2는 고체만 아예 녹지도 않은 거죠. 즉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이것도 참고해 두십시오.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통해서 아,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얘네들 녹는 점 끓는 점 높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뭐 상태도 다르긴 하지만 색깔도 좀 있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얘는 기체인데 그 기체가 약간 노란색 계열, 다망색이라고 하는, 그지? 약간 진한 노란색이란 얘기고, 얘는 여기 뭐 황록색이 약간 녹색 계열, 약간 녹색을 띠고요. 얘는 젓갈색, 붉은빛이 도는 뭐 갈색이란 뜻이겠지. 약간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흑자색. 그러니까 자색이 보라색이거든. 그 보라색인데 되게 진한 보라색이 약간 검은 빛이 좀 도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색깔도 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아까 내가 1쪽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할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은 수소랑 반응해요. 수소와 반응해가지고 할로젠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져. 할로젠화 수소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도 화학 반응식. 내가 화학 반응식을 써주는 이유는 뭐라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 수소기체랑 F2랑 반응하면 플루오린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염소하고 반응하면은 염화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브로민하고 반응하면은 브로민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아이오딘하고 반응하면은 아이오딘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져.
자, 참고로 얘네들 각각은 상태가 달랐지만은 그게 수소란 이 전체를 할로제나 수소라 불러. 근데 얘네들은 전부 기체야. 기체야. 근데 자, 얘네들을 말이야 물에 녹이잖아.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은 얘네들은 전부 뭐야? 산성을 띱니다.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해서 물에 녹으면 그 물이 염기성이 된다 그랬잖아. 얘네들은 산성을 띄어요. 산성. 자, 근데 니네 이제 요런 게 또 나와서 혹시 몰라 얘기하는데, 자, 지금 여기 야, 얘네들 써놓은 게 지금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 큰 애잖아. 근데 가끔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다. 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강한 산성을 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알겠니? 꼭 명심해라. 이 할로제나 수소가 원자 번호가 더 큰 놈이라고 해서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해놔야 돼. 산성은 산성인데 원자 번호가 크다고 해서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건 아니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알칼리 금속 하나 설명을 안 하고 빼먹은 건데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17쪽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7쪽이니까 얘는 1쪽하고 반응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쪽은 17쪽하고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쪽은 1쪽하고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반응하면 염이라는 게 만들어져. 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1쪽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어차피 여기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쪽하고 17쪽은 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 결과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 부르냐? 염이라 불러.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 아까 1쪽 중에 나트륨이라는 애 하나 있었지. 나트륨. 얘가 염소기체와 반응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우리 아직 지난 건 아니다만 니네 방학 때 어쨌든 한 번씩 했으니까 이온결합이라는 거 배운 적 있지. 그지? 이온결합. 그러니까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1쪽하고 17쪽은 서로 이온결합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17쪽은 말이야.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금속들은 주로 음이온이 된다 그랬지? 전자를 하나를 얻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라고 표현하는데 1가 음이온이 됩니다. 할로제는 1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다. 그런데 자, 아까 알칼리 금속이라는 애가 반응성이 있었잖아. 얘네들도 반응성이 있어. 자, 아까 우리 주기율표 그림에서 말이야. 야, 봐봐. 1쪽은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거든. 그러면 1쪽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반응을 그만큼 잘한다는 거고 양이온이 된다면 양이온이 더 잘 되는 거거든. 근데 할로젠도 마찬가지야. 할로젠도 얘네들 사이 반응성이 다른데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성이 뭐냐? 그러니까 의미는 좀 달라도 어쨌든 반응성이 크면 반응 잘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로르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고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클수록 수소랑 반응 더 잘한다는 얘기고요. 1쪽하고도 반응을 더 잘한다는 얘기고요. 음이온도 더 잘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좀 반대지?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을 잘한다면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을 잘한다. 그지?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거라면 얘는 반응성이 클수록 음이온이 잘 되는 거다. 의미는 반대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17쪽 할로젠 원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 할로젠 원소가 이용되는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자, 니네 염소체 하면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은 니네 수돗물 특유의 냄새 나지. 그게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까지 수돗물 흘려보낼 때 염소기체를 녹여서 흘려보내거든. 이게 살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수돗물 소독할 때 보통 염소기체 많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이오딘 있지, 아이오딘. 그죠? 아이오딘. 야, 아이오딘은 뭐야? 어디에? 흔히 빨간 약이라고 하지.
상처 났을 때 바른 소독약의 아이오딘 성분들. 이거 얘도 살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소독약. 자, 니네 플로우린 혹은 불소라고 하거든. 불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네들 녹이면 산성된다 그랬잖아.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염산인 거야. 얘는 불산이라고 표현해. 불산. 얘는 브로민산, 아이오딘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요거 치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야, 할로젠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좀 살균 효과가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 좀 들어있고요. 불소. 염소는 수돗물 소독. 아이오딘은 소독약.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1쪽이든 17쪽이든 18쪽은 뭐 그냥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뭐 1쪽이건 17쪽이건 이렇게 같은 쪽에 속하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왜 비슷하냐 이거지 그럼. 왜? 1쪽이고 17쪽이고 간에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동족 원소라고 한다 그랬지? 같은 족 원소들은 뭐 1쪽과 17쪽은 다를 수 있지만 1쪽은 1쪽이 같고 17쪽은 17쪽끼리 같았단 말이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왜 비슷하냐 이거지. 왜 비슷하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같은 족에 속해 있는 애들은 이른바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같아서 그래.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같아. 그럼 이제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의 구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뭐 그건 알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그 중심에 원자 핵하고 그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진다 말이야. 자, 그런데 원자 핵이라는 게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양성자라고 하는 애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알갱이들이 뭉탱이로 뭉쳐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주기율표 하면서 얘기했지? 모질리라는 사람이 뭐야? 원자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알아냈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그 원자의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양성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거든? 얼만큼의 전하를 띠나 봤더니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를 띠더래. 값이 졸라 작잖아. 쓰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우리 상대적인 숫자로 써. 그냥 이만큼의 전하를 띠면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고 나온다고요. 자, 참고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자, 전자라는 애가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데 야,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르다.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2번이 헬륨이 있다고 칠게. 자, 보통 우리가 원자 번호는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 쓰거든.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얘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2개가 들어있는 거야. 자, 참고로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는 항상 같진 않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 중성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 헬륨의 원자핵이 띠는 전하량은 토탈 얼마야?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 플러스 2만큼의 전하를 띨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공부하는 원자는 그게 헬륨이건 뭐건 간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주변에 전자가 있거든? 자, 근데 전자는 보니까 음전하를 띠는 거야. 얼만큼의 전하를 띠나 봤더니 전하량은 양성자 하나랑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는 거야. 그러면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헬륨 같은 경우 얘가 플러스 2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의 전하량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즉, 얘 전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원자든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무조건 같은 거야. 원자 상태일 때. 해봐. 그러면 결국 원자 번호가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서 일종의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거든. 자, 이걸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 그래.
자, 그런데 이 전자 껍질이 원자핵 주변에는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근데 이 전자 껍질마다 뭘 갖고 있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져. 자, 이거 뭘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냐면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해봐. 원자핵 주변에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는데 원자핵을 기준으로 있잖아.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껍질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잖아. 우리 위치 에너지 봐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똑같은 거야.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그 껍질들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다만 그 껍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거야. 불연속적.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은 아니지만 얘가 100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껍질이 얘보다 에너지 많이 갖고 있거든? 뭐 한 200쯤 갖고 있어. 얘 300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러면 자, 각각의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때? 100 다음에 200이고 200 다음에 300 아니냐?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껍질 위에서 전자들이 도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0인 껍질에서 전자가 돌잖아. 그럼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얼마야? 100인 거야. 그럼 그거를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 전자가 아무리 돌아도 그 전자의 에너지는 줄지 않아. 이게 따지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기가 3층이거든.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겠지. 내가 이 3층 복도를 따라서 하루 왼종일 뛰어봐야 돼. 위치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지? 안 변한다는 얘기야. 어? 근데 아무튼 그럼 봐. 야. 그럼 예를 들어서 헬륨은 전자가 근데 이제 그 껍질마다 또 전자 자리가 정해져 있어. 자리가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만 있을 수 있어.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18개씩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8개 들어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 18개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개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헬륨은 껍질상에 그럼 전자들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있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전자들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을수록 안정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실제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선생님이. 그럼 내가 롯데월드 간 거야. 자이로드롭을 탄 거야. 자이로드롭이 어디까지 올라가? 70m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면 자, 자이로드롭을 타고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갖는 위치 에너지 점점 증가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로서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점점 무서워지거든? 비슷한 거야. 전자들이 각각의 껍질에서 돌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거지만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들은 불안정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에너지가 어때? 낮은 껍질에 있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헬륨은 전자가 2개니까 그 2개를 니네가 여기다가 채운다고 하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부터 채우는 거야. 야, 리튬 원자번호 3번이거든? 그럼 잘 봐. 리튬은 전자가 3개일 거 아니냐? 자, 양성자가 3개니까 그냥 플러스 3이라고 쓸게. 그러면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전자를 3개를 채운다고 치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부터 채운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채웠어. 총 3개니까 아직 하나 남았지. 그럼 그 하나 남은 애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껍질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가 뭐야? 그나마 에너지가 제일 낮게끔 전자가 채워진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해. 알겠니? 뭐라고 한다고? 바닥 상태.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바닥 상태의 배치를 갖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니네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개수에 맞춰서 내가 그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이 개수에 맞춰서 채우면, 그지? 채우면. 그럼 안 채워져 있는 껍질 우리가 보통 표시 안 하는 거지. 안 채워져 있는 껍질. 야, 주변에 껍질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잘 봐. 야. 방금 리튬, 내가 다시 한번 그릴게. 리튬. 3번 리튬. 성윤아 잘 들어. 자, 이렇게 있어.
전자 이제 3개가 이렇게 있겠지? 여기다 그럴까? 나트륨이 있어. 11번 나트륨. 양성자가 11개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전자가 11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자, 내가 11개를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야. 맨 안쪽에 2개만 채워지겠지? 그럼 이제 9개 남았지? 그 다음 껍질에 9개를 넣으려고 봤더니 자리가 8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껍질 8개 채워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남았잖아. 그럼 그 다음 껍질에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걸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 리튬 같은 경우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2개지. 총 3개니까.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껍질,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건 1개지. 나트륨은 어때? 총 전자는 11개지만 얘도 차곡차곡 채우다 보니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채워져 있는 건 하나지. 자, 이와 같이 이런 전자 배치가 있을 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최외각 전자라 부르는 거야. 최외각 전자. 알겠어? 최외각 전자. 자, 그런데 잘 봐. 이 최외각 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어. 자, 에너지로는 바닥 상태인 거야. 그러나 어떤 원자든지 말이야, 제일 마지막 껍질이 꽉 채워져 있을 때가 되게 안정하거든. 화학적으로 안정하거든. 그러면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3번째 껍질이잖아. 그럼 여기가 채워져 있어야 안정한 건데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아까 실제로 우리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만 그린다 그랬잖아. 이거 하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지? 껍질이 2개만 남지. 그러면 2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 있는데 8개 채워져 있지. 안정해지는 거야. 물론 지금 내가 여기 하나짜리만 그려놔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 7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거기에 하나만 얻어오면 어떻게?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나 얘 같은 경우 갖고 얘기하죠. 최외각 전자는 하나인데 얘네가 지금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를 버리던지 아니면 이 하나를 다른 애랑 결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지겠지. 즉 원자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 중에서 다른 원자 혹은 내가 그 전자를 버려 화학 결합이나 또는 화학 반응에 쓸 수 있는 전자수.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야, 하나야. 최외각 전자가. 그지? 그럼 안정하지 않지. 그럼 그 하나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으면 그 최외각 전자 다 쓸 수 있어. 자, 만약에 여기 7개네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 해볼까? 예를 들자면 플로르가 있어. 플로린 9번이거든?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9개여서 그 주변에 기본적으로 바닥 상태일 때 7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럼 어쨌든 8개가 돼야 안정한 건데 7개만 있으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서 7개 다 쓸 수 있어.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 되는 거야? 7개 되는 거야. 최외각 전자 7개이면서 원자과 전자도 7개야.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할 한 놈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너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원자들은 그 원자의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어때?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안정하지 않은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3페이지까지 쭉 얘기한 거거든? 원자 번호 1번부터 지금 18번까지, 지금 니네 여기 화면상으로는 좀 작게 보이겠지만 교재에 있으니까 각각의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들의 배치가 지금 쭉 다 나와 있지. 맞아? 그럼 잘 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8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인데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뭐 껍질이 2개든 껍질이 3개든지 간에 마지막 껍질이 채워져 있지 않거든? 2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써져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곧 뭐야? 최외각 전자수라고.
봐봐. 야, 탄소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게. 얘 최외각 전자가 4개야. 얘는 껍질이 2개니까 여기가 8개가 있어야 안정한데 4개밖에 없어. 그럼 최외각 전자가 4개인데 그 4개를 다 써서 안정해지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원자가 4개인 거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1쪽부터 17쪽에 해당되는 애들은 곧 걔네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가 전자수다. 뭐 이 얘기야. 좀 이따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최외각 전자랑 원자감이랑 좀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기지. 자, 아까 우린 여기 리튬 했었잖니, 리튬? 3이잖아. 이제 없애자. 다 없애면 되지, 이렇게? 3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 우리 리튬하고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었어. 성질 비슷했지? 자, 얘도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 하나야. 얘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 비슷하다고요. 그렇잖아. 지금 우리 성질 비슷한 나트륨하고 리튬을 봤더니 둘 다 원자가 전자수가 어때?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 결정하는 게 뭐다? 원자가 전자수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원자가 전자수를 내가 이렇게 일일이 그려봐야 아냐? 얘네들의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걔네들이 결국 족번호야, 족번호. 그럼 봐봐, 야, 1쪽에 있는 애들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하나야. 2쪽에 있는 애들 원자가 전자 몇 개야? 2개야. 그 다음에 우리 원자번호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 없다 그랬지? 그럼 이제 2족 다음에 13족이 나온단 말이야. 너네 족번호가 2자리인 애들은 1의 자리 숫자. 13족이니까 3이잖아. 그게 곧 원자가 전자수야. 알겠니? 곧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수가 곧 걔네들의 족수가 된다. 그지? 야, 여기 써줄게. 이제 1족, 2족, 그 다음에 몇 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있으면 자, 원자가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1족인 애는 하나, 그지? 1족 하나, 2족 2개, 13족이면 3, 3개, 14족이면 4, 4개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얘네들은 이게 곧 또 뭘 의미한다? 그럼 이게 7개일 거고 얘는 6개일 거고, 그지? 얘는 5개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지금 여기가 아마 화면상에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쓰는 거야. 니네 이제 교재에 있는 요 전자배치 그림만 보면 되겠지? 마지막 껍질들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결국 그걸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최외각 전자가 1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되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곧 최외각 전자수라고. 1, 2, 3, 4, 5, 6,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18쪽이라고. 야, 아까 헬륨 얘기했지. 헬륨 봐봐. 원자번호 2번. 요즘 작으니까 이걸로 그냥 할까 이렇게? 자, 헬륨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얘는 전자가 총 2개야. 그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하나야. 그럼 얘 최외각 전자 몇 개야? 껍질이 하나인데 이게 마지막 껍질이 2개지. 그런데 첫 번째 껍질은 어차피 자리가 2개야. 거기 2개가 채워져 있지. 그럼 이 새끼 안정하네? 안정하니까 이 2개의 전자들을 버릴 일도 없고 더 얻어올 일도 없고 다른 애랑 결합할 일도 없는 거지. 그러면 최외각 전자는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써? 안 써? 안 써. 0개. 원자가 전자 0개인 거야. 맞지? 원자가 전자. 그러면 자, 네온 봐봐. 네온. 네온은 어때? 자, 전자가 총 10개가 있어서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들어있어. 자, 최외각 전자 몇 개야? 일단 단순하게 세면 제일 마지막 껍질 8개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8개가 채워져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안정하니까 이 8개 중에 어떤 것도 사용하지를 않지. 원자가 전자 몇 개? 0개. 아, 1쪽부터 17쪽까지 애들과 달리 18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 원자가 전자는 다 0개인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는 몇 개야? 2개 또는 8개라고 해야 되겠지. 왜냐면 헬륨이 있기 때문에. 헬륨은 최외각 전자가 2개인 거잖아. 나머지 애들은 다 8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 야, 잘 들어야 돼. 보기에 이렇게 나온 거야. 18쪽에 속한 원소들은
어?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시험 치를 때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여.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18쪽도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맞다고 한다니까? 근데 그럼 틀려. 왜? 18쪽은 최외각 전자수가 서로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18쪽의 경우에는 무조건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 족은 어때? 도나 1쪽에 있는 애들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아, 틀려? 맞는 말 돼, 맞는 말 돼.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수나 최외각 전자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수라고 하든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든 그게 같으면 같다 할 수 있는데 18쪽은 조심해 줘야 돼. 18쪽은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 헬륨이 최외각 전자가 뭐야? 2개라는 거. 나머지 애들은 최외각 전자가 8개라는 거. 알겠어? 요거 꼭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그림에 지금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그지? 뭐 19번, 20번은 안 나와 있다만 어차피 19번, 20번 얘네니까 얘네랑 똑같은 패턴을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 요 그래프 봐봐.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원자 번호 1번부터 자, 니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니까 원자 번호 따라가면서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를 표시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야. 그랬더니만 어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 따라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오는 이유를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원자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은 원자가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단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8번까지 돼 있잖아. 자, 19번, 20번이 있어. 19번은 저기 뭐야, 칼륨이야. 원자가 전자 1개야. 1쪽이니까. 칼슘 2개지. 21번부터 어떻게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20번이 넘어가면은 그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이잖아. 걔네들은 원자 번호에 상관없이 최외각 전자가 대부분 한두 개야. 원자가 전자가 한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가 않아. 20번까지만 이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뉴렌지 있었지? 옥타브설이 뭐였죠? 8개 그러니까 그게 20번까지는 잘 맞는 거야. 근데 20번이 넘어가면 다 원자가 전자수가 한두 개이기 때문에 8번째마다 성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사실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뉴렌지 옥타브설에 따르면 이렇게 8번 봐. 2번, 10번이잖아. 그지? 2번, 10번. 여기 보면 마찬가지 여기 보면 9번, 17번 이런 식으로. 뉴렌지 옥타브설이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따지면 요 원리인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화학결합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오늘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니네 11페이지부터 보면은 니네 학교 기출문제를 아예 넣어놨어 내가. 3개년치를 넣어놨습니다. 19년, 20년, 21년 것까지 넣어놨어. 22년 작년 거 안 넣어놨습니다. 왜 안 넣어놨을까? 그건 나중에 풀 거, 따로 풀 거라서.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는 19년도부터 21년도 거까지 있는데 자, 숙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화학결합도 들어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줄게. 자, 1번부터 14번까지는 쭉 푸시면 됩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쭉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표시해봐. 16번, 18번, 19번, 20번. 그리고 21번, 23번. 그리고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그리고 넘겨서 32번부터 37번까지 쭉 풀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화학결합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비둔 거고요. 야,
그래서 뭐 나머지도 쭉 한번 풀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질문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23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30번 같은 거라든지. 오케이? 자, 그 중에서 내가 일단 오늘은 23번을 하나 풀어봐 줄게, 요거. 잘 봐봐. 아이고. 자, 23번 보면은 근데 이제 니네가 그걸 알아야 돼. 아까 금속은 야 오늘 마지막이 될 거야. 마지막. 잘 들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금속은 주로 양이온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전자를 주로 버리거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전자를 얻는 거야. 그지? 왜냐면 원자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D는 전자를 얻으면 전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D는 전자를 버리게. 근데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이온이 되더라도 뭐는 절대 변하지 않냐면 양성자의 수는 절대 안 변해. 알겠어? 단지 뭐야? 전자수만 변하는 거야. 적으로 이거 동결할 때 얘기하면 원자들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음이온이 되면 얘네들이 이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해지려고 이온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으면 기본적으로 원래 안정한 애들하고 전자수가 같아져. 이해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3번 리튬이 있어. 그럼 얘 전자가 3개잖아? 원래 이제 양성자 3개, 전자 3개가 있는 애야. 근데 얘가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하나 버리면 전자가 2개가 되면서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리튬 양이온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원래 헬륨이 갖고 있는 전자수가 2개지. 헬륨하고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지금 문제를 봐봐. 어떤 원자 ABC가 있는 걔네가 2주기와 3주기에 속한대. 자, 참고 이것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 전자를 버리면 껍질수가 줄어들어. 전자 껍질수가 줄어듭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놈이든 간에 음이온이 되는 놈은 껍질수 안 변해. 그럼 자, 문제에서 2, 3주기에 속한 원자 ABC. 자, 그림 그려볼게. 해봐. 니네가 그 시험 보거나 문제 풀 때 나오는 양이온들은 다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1, 2족이야.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대부분 1, 2족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대부분 16족과 17족인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가 비금속이니까. 그럼 잘 봐. 그럼 봐라. 3주기 애들 여기 있는 애는 어때? 뭐 실제 원소로는 나트륨이 되겠지. 그럼 얘가 전자 하나 버려서 양이온이 되면 얘랑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야. 왜냐면 니네 이렇게 가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하나 버리면 얘랑 전자수가 같아지거든. 그러면서 껍질이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3주기 1족이나 2족에 있는 애들은 양이온이 되면 얘랑 전자수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2주기에 있는 애들, 음이온은 전자 껍질수가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특히 16족하고 17족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얻으면 또 얘랑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문제 나온 애들 봐봐. 원자 ABC가 있는데 특히 이게 중요하지.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18족 원소랑 같다는 얘기. 이온이 됐더니 전자수가 다 같아졌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그때 A하고 B가 각각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래. 그럼 뭐라고? 야, 얘네가 얘 되고 얘네가 얘 된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양성자수는 안 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온이 되더라도 양성자수는 서로 다 다르겠지. 근데 지금 이온이 됐더니 18족 원소랑 전자수가 같아졌다는 의미거든. 전자 배치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이온 상태잖아. 그럼 어떤 게 전자가 이온이 됐을 땐 전자수가 서로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값을 봐봐. A하고 B 중에 어떤 게 전자야? A, B, C가 전부 N-2, N-, N- 같잖아. B가 전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뭐다? 양성자인 거지. 맞지? 양성자인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거 얘들아 2, 3주기에 아까 얘기했지. 2, 3주기에 속한 애들이니까 결국 얘네가 이온이 얘랑 같아질 거 아니냐. 얘 원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면 전자가 10개인 거지.
그럼 얘네들이 이온이 돼서 이 개수가 10개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10개가 됐다는 얘기니까 n값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n이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지. 맞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n이 12니까 C는 양성자가 12개란 얘기니까 뭐야? 원래 원자번호 12번이 누구야? 마그네슘이란 얘기지. 지금 마그네슘이 이온이 돼 있는 거고요. B는 누구야? n이 12면 얘 9니까 얘 플로린이란 얘기지. 얘 나트륨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실제 원소도 찾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기억 n은 12가 돼야 되는 거고. 자, C는 지금 우리가 마그네슘이잖아. 그지? 원자일 때 마그네슘이니까 3죽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럼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귿은 사실 우리가 오늘 수업한 내용은 아니다만 니네 이렇게 어떤 화학식으로 뭐 A, B 또는 이렇게 원소의 화학식 나타냈을 때 앞에 거가 금속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지금 A가 누구였어?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A하고 B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A가 금속이기 때문에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 내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와. 뭐 여기서 이거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 자, 23번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25번도 이런 유형이야. 지금 이 내용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30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기출문제는 이렇게 표시한 거 풀어보면 돼. 그 뒤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 있거든. 숙제가 좀 많을 거야. 자, 1번부터 18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해오시고요. 프린트도 받아가야 돼요? 그렇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